유엔 본부에서 발표된 단 하나의 보고서가 전 세계를 발칵 뒤집었습니다. 14억 인구를 자랑하는 중국이 공개 순위에서 무려 43위를 기록한 그날. 전 세계가 설마 했던 한 나라가 조용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단 5명의 대표단. 규모도 자본도 기업도 아닌 오직 국민을 위한 서비스 하나로 만점을 받으며 세계 무대의 판을 완전히 바꾼 나라. 대한민국.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이런 평가를 받은 걸까요? 그리고 세계가 긴급히 한국의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단 한 번도 공개된 적 없는 그날의 전말 시작합니다. 그 전에 단 1초.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뉴욕타임즈 특파원 앨리슨 리드입니다. 그날 제네바 유엔 본부에서 벌어진 일을 직접 목격했죠. 지금도 그 순간을 떠올리면 소름이 돋습니다. 2024년 9월 15일 아침, 저는 유엔 디지털 거버넌스 국제포럼 취재를 위해 제네바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유엔 본부로 향하는 길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이번 취재에 대해 생각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결과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제대국이 상위권을 차지하겠죠. 규모가 크고 인프라도 뛰어나니까요. 하지만 한국의 디지털 기술력도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있었어요. 특히 전자정부 분야에서는 꽤 앞서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도 기자로서 선입견을 갖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중립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게 제 역할이었으니까요. 유엔 본부 회의장에 도착하니 이미 각국 대표단들이 속속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자석에 앉아 참석자들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눈에 띄는 건 중국 대표단이었습니다. 총 12명으로 구성된 대규모 팀이었죠. 정장을 깔맞춤하게 입은 그들의 모습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역시 강대국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반면 한국 대표단은 5명뿐이었습니다. 규모만 봐도 차이가 확연했어요. 중국 대표단의 절반도 안 되는 인원이었죠. 하지만 왠지 모르게 한국 대표단에게서 묘한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회의장은 유엔 특유의 엄숙한 분위기였습니다. 높은 천장과 웅장한 기둥들이 이곳의 권위를 말해주고 있었죠. 각국의 국기가 늘어선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역사가 만들어지는구나 싶었어요. 저는 사전에 조사한 자료를 다시 점검했습니다. 유엔 전자정부 발전 지수는 2년마다 발표되는 가장 권위 있는 지표예요. 193개 유엔 회원국을 대상으로 평가하죠. 온라인 서비스 지수, 통신 인프라 지수, 인적 자본 지수 3항목으로 나뉩니다. 정직하게 말하면 저는 중국이 상위권을 차지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14억 인구의 엄청난 규모의 디지털 인프라를 갖추고 있잖아요. 알리바바, 텐센트 같은 글로벌 기업들도 있고요. 일본도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기술 선진국이니까 당연히 상위권에 들 것 같았죠. 한국은 아마 상위권이긴 하겠지만 1위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국이 뭔가 특별한 걸 보여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도 있었어요. 회의장 분위기는 조용했지만 긴장감이 돌고 있었습니다. 각국 대표들은 자료를 정리하며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누구나 자국의 순위를 궁금해하고 있었겠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의장 앞쪽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곧 그 화면에 전 세계가 주목하는 순위가 공개될 예정이었어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10시 30분. 발표까지 30분 남았죠. 그때 회의장 뒤편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중국 대표단 주변이 시끄러웠어요. 저는 고개를 돌려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중국 디지털 행정부 차관 장웨이가 다른 나라 대표들과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꽤 커서 주변 사람들이 모두 쳐다볼 정도였어요. 자신만만한 표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뭔가 큰 확신을 갖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인도 대표와 브라질 대표가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장외인은 손짓을 섞어가며 열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궁금했지만 거리가 멀어서 들리지 않았습니다. 한국 대표단은 대조적으로 조용했습니다. 맨 앞줄에 앉아 묵묵히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대표단장은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차분하고 신중한 인상이었죠. 딱히 긴장하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여유로워 보였어요. 저는 그동안 수많은 국제회의를 취재해왔습니다.
기후변화 총회부터 경제포럼까지 다양한 현장을 경험했어요. 하지만 이날만큼 묘한 긴장감을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뭔가 특별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공기 중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마치 태풍 전야의 고요함 같았죠. 하지만 제가 목격하게 될 일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커피 브레이크 시간이 끝나고 각국 대표들이 자리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본격적인 발표가 시작될 차례였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기사 작성 준비를 했습니다. 사회자가 연단으로 올라왔습니다. 유엔 경제사회국 디지털 정부 과장이었어요.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관료였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왠지 의미심장해 보였어요. 여러분, 2024 유엔 전자정부 발전지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펜을 꽉 쥐고 노트를 펼쳤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기 시작했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곧 전 세계가 숨을 죽이고 바라볼 만한 충격적인 순간을 목격하게 될 거라는 걸 말이에요. 앞으로 이 시간 동안 벌어질 일은 제 기자 생활 통틀어 가장 놀라운 경험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발표가 시작되기 전 짧은 휴식 시간이 있었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일어나 커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는 기자로서 이런 순간을 놓칠 수 없었죠. 비공식적인 대화에서 진짜 속마음이 드러나거든요. 회의장 한편에 마련된 커피바 주변이 가장 활기찼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다가가며 대화 내용을 들어보려 했어요. 그때 중국 디지털 행정부 차관 장웨이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인도와 브라질 대표들을 상대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우리 중국이 이번에 1위를 차지하는 건 당연한 결과죠. 장웨이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커피잔을 들고 여유롭게 서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14억 인구의 세계 최대 규모의 디지털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니까요. 알리페이 하나만 봐도 전 세계 어느 나라가 따라올 수 있겠어요? 인도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국의 디지털 결제 시스템은 정말 놀랍습니다. 장웨이는 더욱 자신만만해졌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도 수백 개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어요. 상하이, 베이징, 선전. 어느 도시 하나만 봐도 다른 나라 전체보다 앞서 있죠. 브라질 대표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규모 면에서는 정말 비교가 안 되겠네요. 저는 이 대화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실제로 중국의 디지털 인프라는 놀라운 수준이었거든요. 하지만 장웨이의 다음 말은 좀 과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한국 같은 나라는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순간 커피바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한국을 직접 언급한 거였거든요. 저는 귀를 더 기울였습니다. 한국이 전자정부 분야에서 나름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건 인정해요. 하지만 그건 서구식 평가지표의 착시일 뿐이죠. 장웨이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계속했습니다. 인구 5천만의 작은 나라에서 몇 가지 서비스를 잘 만드는 것과 14억 인구를 대상으로 한 거대한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거든요. 인도 대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하지만 한국의 전자정부 서비스는 상당히 편리하다고 들었는데요. 편리하긴 하겠죠. 하지만 그게 전부예요. 우리는 편리함을 넘어서 혁신을 이끌고 있어요.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모든 분야에서 말이에요. 장웨이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슬금슬금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그저 기존 기술을 잘 활용하는 정도죠. 우리는 기술을 창조하고 있고요. 텐센트, 알리바바, 바이두. 이런 기업들이 있는 나라와 비교가 되나요? 저는 이때 한국 대표단 쪽을 슬쩍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자리에 앉아 조용히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장웨이의 말을 듣고 있는지조차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 대표단장의 표정을 자세히 보니 미묘한 변화가 있었어요.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거든요. 분명히 들었지만 반응하지 않기로 한 것 같았습니다. 장웨이는 계속해서 자랑을 늘어놓았어요. 우리가 개발한 디지털 위안화만 봐도 알 수 있죠. 전 세계 최초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예요. 이런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한국이 할 수 있을까요? 브라질 대표가 감탄했습니다. 정말 인상적이네요. 당연히 이번 순위에서도 우리가 1위를 차지할 거예요. 아니, 차지해야 정상이죠.
객관적인 지표로 봤을 때 우리보다 앞선 나라는 없거든요. 저는 이 대화를 들으며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장웨이의 말에도 일리는 있었거든요. 중국의 디지털 인프라 규모는 정말 압도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규모가 전부는 아니잖아요. 품질이나 사용자 경험도 중요한데 말이에요. 한국은 그냥 우리의 성공 사례를 작은 규모로 따라한 것뿐이에요. 진짜 혁신은 우리가 이끌어가고 있고요. 장웨이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는 커피잔을 비우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어요. 주변 사람들도 하나둘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묘한 예감이 들었어요. 너무 확신에 차 있는 사람들은 종종 예상치 못한 결과에 당황하거든요. 장웨이의 자신감이 과연 정당한 것일까요? 휴식 시간이 끝나고 사회자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장웨이는 자신의 자리에 앉으며 여전히 자신만만한 표정을 지었어요. 반면 한국 대표단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그들에게서 묘한 여유가 느껴졌어요. 과연 누가 오를까요? 규모와 인프라를 앞세운 중국일까요? 아니면 조용히 준비해온 한국일까요? 곧 모든 게 밝혀질 예정이었습니다. 미묘한 긴장감이 회의장을 감쌌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방금 목격한 장면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뒷이야기도 좋은 기사 소재가 되거든요.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도래했습니다. 사회자가 연단에서 봉투를 꺼내 들었어요. 그 안에 전 세계가 기다려온 순위가 들어있었죠. 2024년 UN 전자정부 발전 지수를 발표하겠습니다. 회의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저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20년 넘게 기자 생활을 해왔지만 이런 긴장감은 처음이었어요. 먼저 종합 순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숫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펜을 꽉 쥐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10위, 일본. 일본 대표단에서 작은 탄성이 들렸어요. 예상보다 낮은 순위였거든요. 저도 의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9위, 영국. 8위, 미국. 미국이 8위라니 이것도 예상 밖이었어요. 저는 미국 기자로서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7위, 스웨덴. 6위, 핀란드. 5위, 아이슬란드. 북유럽 국가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작지만 효율적인 디지털 정부를 구축한 결과겠죠. 그런데 아직 중국과 한국 순위가 발표되지 않았어요. 저는 장웨이 쪽을 슬쩍 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어요. 4위, 대한민국. 순간 회의장에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한국이 4위라니 상당히 높은 순위였어요. 저는 한국 대표단을 봤는데 그들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다는 듯이 조용했어요. 3위, 싱가포르. 2위, 에스토니아. 이제 1위만 남았습니다. 당연히 중국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장웨이도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기대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1위는 사회자가 잠시 멈췄어요. 회의장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덴마크입니다. 덴마크? 저는 깜짝 놀랐어요. 물론 덴마크의 디지털 정부가 우수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1위는 예상 못했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중국 순위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설마. 참고로 중국은 43위를 기록했습니다. 43위.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장웨이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14억 인구의 강대국이 43위라니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이어서 세부 항목별 순위를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온라인 서비스 지수부터 말씀드리죠. 저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바라봤어요. 온라인 서비스 지수는 실제 국민들이 정부 서비스를 얼마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였거든요. 온라인 서비스 지수 세계 1위. 사회자가 또 한 번 멈췄습니다. 회의장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대한민국 만점입니다. 만점. 저는 펜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온라인 서비스 부문에서 한국이 만점을 받았다는 거였죠. 장웨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중국은 온라인 서비스 지수에서도 34위였거든요. 한국은 온라인 서비스 부문에서 유일하게 만점을 받은 국가입니다. 사회자의 설명이 계속됐어요. 모바일 정부 서비스, 디지털 민원 처리,
온라인 정책 참여 등 모든 세부 항목에서 최고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저는 이때 한국 대표단을 다시 봤어요. 그들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대표단장의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마치 이런 결과를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이 말이에요. 통신 인프라 지수에서는 한국이 2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다른 놀라운 소식이었어요. 1위는 스위스였지만 한국이 2위라니 대단했습니다. 모든 지표에서 한국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어요. 특히 온라인 서비스 부문 만점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중국 대표단 쪽을 봤어요. 장회의는 완전히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아까 그 자신만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인도 대표가 장회의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상하네요. 중국의 디지털 인프라가 이렇게 낮은 평가를 받을 리가. 장회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사회자가 추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올해 평가에서는 단순한 기술력보다는 실제 국민들의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더 큰 가중치를 두었습니다. 아,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구나 싶었어요. 규모나 인프라보다는 실용성과 사용자 경험이 중요했던 거죠. 특히 한국의 경우 정부24 포털을 통한 원스톱 서비스와 모바일 우선 정책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기록했어요. 이건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었거든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으니까요. 장회의는 자신의 노트북을 열어 뭔가를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아마 중국의 점수를 다시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반면 한국 대표단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마치 이 모든 게 예상된 결과라는 듯이 말이에요. 그들의 여유로운 모습이 더욱 인상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순간 회의장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장회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거든요. 의자가 뒤로 밀려나면서 소음이 났어요. 잠깐만요. 장회의의 목소리가 회의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어요. 저는 즉시 펜을 들고 이 상황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자가 당황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네, 중국 대표님 말씀하세요. 이 결과는 명백히 잘못됐습니다. 장회의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아까까지의 여유로운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세계 최대 서버 보유국이 글로벌 디지털 경제를 선도하는 국가가 43위라니 말이 됩니까? 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회의장 분위기가 험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4억 인구를 대상으로 한 거대한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했어요. 알리페이만 해도 10억 명이 넘는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고요. 저는 이 광경을 보며 놀랐어요. 국제회의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항의하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특히 중국 같은 강대국 대표가 말이에요. 사회자가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중국 대표님, 평가 방식에 대한 설명은 필요 없어요. 데이터를 다시 확인해 보세요. 장회의가 사회자 말을 끊었어요. 회의장 곳곳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이 온라인 서비스 부문에서 만점을 받았다고 하는데 과연 그럴 만한 근거가 있습니까? 이제 한국을 직접 겨냥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한국 대표단 쪽을 봤는데 그들은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은 민원 자동화나 챗봇 몇 개로 이런 평가를 받은 건가요? 우리는 인공지능, 블록체인, 사물인터넷, 모든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어요. 장회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분노와 당황이 섞인 복잡한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만 봐도 우리가 얼마나 앞서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상하이, 선전, 항저우. 이런 도시들의 디지털화 수준을 한국이 따라올 수 있을까요? 인도 대표가 옆에서 그의 팔을 살짝 잡았어요. 너무 흥분하고 있다는 신호였죠. 하지만 장회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평가 기준 자체가 편향적이에요. 서구 중심적인 시각으로 아시아 국가들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어요. 저는 이 순간 장회의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확신에 차 있던 자신의 예상이 완전히 빗나간 거니까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항의하는 건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평가 기준을 공개해 주세요. 어떤 방식으로 한국이 우리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는지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사회자가 다시 진정시키려 했어요. 중국 대표님, 평가 방법론은 사전에 모든 회원국에 공개되었고, 공개된 방법론과 실제 적용이 다른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요.
장외의의 항의가 계속되자 회의장 분위기가 점점 나빠졌어요. 다른 나라 대표들도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때 한 명이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덴마크 디지털 정책부 장관 카를로스 마르틴이었어요. 종합 1위를 차지한 나라의 대표였죠. 실례지만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카를로스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장외의의 흥분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사회자가 안도의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덴마크 대표님 말씀해 주세요. 카를로스가 천천히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의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외의는 여전히 서 있었지만 카를로스를 바라보며 무슨 말을 할지 기다리는 듯 했어요. 저는 이 긴장감 넘치는 상황을 놓치지 않고 기록했습니다. 중국 대표님의 심정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카를로스가 말을 시작하려는 순간 회의장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이제 정말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직감했어요. 카를로스가 하려는 말이 이 상황을 완전히 뒤바꿀 거라는 걸 말이에요. 장외의의 항의를 어떻게 논파할지, 한국의 성과를 어떻게 설명할지 궁금했습니다. 장외의는 두 주먹을 꽉 쥐고 카를로스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자신의 주장이 반박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얼굴에 드러나 있었습니다. 한국 대표단은 여전히 조용했어요. 하지만 대표단장의 눈빛에서 미묘한 기대감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카를로스가 뭔가 중요한 말을 해줄 거라는 걸 알고 있는 듯 했어요. 긴장감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과연 카를로스는 어떤 말로 이 상황을 정리할까요? 카를로스 마르틴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어요. 중국 대표님, 먼저 중국의 디지털 인프라가 세계적 수준이라는 점은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카를로스는 장외의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공격적이지 않은, 오히려 존중하는 듯한 톤이었습니다. 하지만 유엔 전자정부 평가는 기술 보유량이나 인프라 규모만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가 손을 들어 대형 스크린을 가리켰어요. 화면에는 평가 기준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평가하는 것은 국민이 체감하는 디지털 행정의 질입니다. 얼마나 쉽게, 빠르게, 정확하게 정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에요. 장외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카를로스의 논리가 예상과 달랐거든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중국의 알리페이는 훌륭한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민간 기업의 성과이지 정부의 전자행정 서비스는 아니죠. 카를로스의 지적이 날카로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거든요. 반면 한국을 보세요. 정부24 포털 하나로 거의 모든 민원을 처리할 수 있어요. 출생신고부터 사업자 등록, 세금 신고까지 말이죠. 화면에 한국의 정부24 서비스 화면이 나타났어요. 깔끔하고 직관적인 인터페이스였습니다. 더 중요한 건 모바일 접근성입니다. 한국 국민들은 스마트폰으로 99%의 정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언제 어디서나 말이죠. 장외의가 반박하려 했어요. 하지만 우리도 모바일 서비스를. 잠깐만요. 카를로스가 부드럽게 제지했습니다. 구체적인 데이터를 보시죠. 화면에 비교 자료가 나타났어요. 각국의 모바일 정부 서비스 이용률이었습니다. 한국의 모바일 정부 서비스 이용률은 94%입니다. 중국은 67%고요.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장외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서비스 처리 속도를 보면 더욱 명확해져요. 카를로스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한국의 평균 민원 처리 시간은 2일입니다. 중국은 8일이고요. 저는 이 숫자들을 보며 놀랐어요. 이런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한국의 AI 활용도입니다. 정부 민원의 78%가 AI를 통해 자동 처리돼요. 인간의 개입 없이 말이죠. 회의장에서 감탄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말 인상적인 수치였거든요. 반면 중국의 AI 자동 처리율은 31%에 불과합니다. 기술은 있지만 실제 적용에는 한계가 있다는 뜻이죠. 장외의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카를로스의 논리적 반박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온라인 정책 참여도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카를로스가 계속 설명했어요. 한국은 국민청원 시스템을 통해 월 평균 15만 건의 정책 제안을 받습니다. 그중 87%가 30일 이내에 정부 응답을 받아요.
중국은 어떨까요? 온라인 정책 참여 시스템 자체가 제한적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는 어렵죠. 이제 장외인은 완전히 말을 잃었어요. 카를로스의 데이터 기반 설명에 반박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그렇다면 인프라는 어떨까요? 카를로스가 다음 주제로 넘어갔어요. 중국의 서버 보유량은 세계 최대입니다. 하지만 그 서버들이 실제로 정부 서비스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을까요? 화면에 서버 활용도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한국의 정부 서버 활용도는 89%입니다. 중국은 54%고요.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잘 쓰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저는 카를로스의 설명을 들으며 감탄했어요. 이렇게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반박은 처음 봤거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지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 만족도예요. 카를로스의 목소리에 확신이 가득했어요. 한국 국민의 전자정부 서비스 만족도는 92%입니다. 이는 조사 역사상 최고 기록이에요. 중국은 어떨까요? 71%입니다. 나쁘지 않지만 한국과는 확실한 차이가 있죠. 장외인은 이제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더 이상 항의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중국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기술력이나 인프라는 분명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실제로 국민의 삶을 얼마나 편리하게 만드느냐가 더 중요해요. 카를로스가 마지막 정리를 했어요. 한국은 바로 그 점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술을 기술로만 끝내지 않고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로 만들어낸 거죠. 회의장이 숙연해졌어요. 카를로스의 완벽한 논리적 반박에 모든 사람들이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한국이 온라인 서비스 부문에서 만점을 받은 이유이고 종합 4위를 차지한 이유입니다. 카를로스가 마이크를 내려놓았어요. 회의장에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완벽한 설명이었거든요. 장외인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완전히 논파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카를로스의 설명이 끝난 후 한국 대표단이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대표단장이 마이크 앞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긴장했어요. 과연 어떤 말을 할까요? 하지만 한국 대표단장은 긴 연설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간단한 인사만 했어요. 귀한 시간 내어 평가해주신 UN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가 말하는 동안 스크린에는 한국의 상세 데이터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말보다는 숫자로 모든 걸 보여주겠다는 의도인 것 같았습니다. 첫 번째로 나타난 건 온라인 서비스 지수였어요. 세계 유일의 만점이었죠. 온라인 서비스 지수에서 만점을 받게 된 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입니다. 대표단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자랑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스크린에 세부 항목들이 하나씩 나타났어요. 모바일 정부 서비스 접근성 100점, 디지털 민원 처리 효율성 100점, 온라인 정책 참여도 100점. 모든 항목이 만점이었습니다. 저는 이 숫자들을 보며 놀랐어요. 어떻게 모든 항목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2022년 온라인 참여 지수에서 9위였던 저희가 이번에 4위로 상승한 것도 의미가 큽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한국의 온라인 참여 지수 변화를 보여주는 자료였습니다. 2020년 12위에서 시작해서 꾸준히 상승하고 있었어요. 국민청원 시스템의 개선과 디지털 토론 플랫폼 확대가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대표단장이 간단히 설명했지만 그 이면에는 엄청난 노력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인적자본지수에서도 6단계 상승해 15위를 기록했습니다. 또 다른 상승 지표였어요. 한국이 모든 분야에서 발전하고 있다는 증거였죠. 스크린에 나타난 다음 자료는 더욱 인상적이었어요. 디지털 격차 해소 현황이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층의 디지털 정부 서비스 이용률이 84%에 달합니다. 이 숫자는 정말 놀라웠어요. 고령층도 디지털 서비스를 자연스럽게 이용하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농어촌 지역의 디지털 접근성도 도시와 거의 동일한 수준입니다. 지역 격차가 3%에 불과해요. 저는 이때 깨달았어요. 한국의 성공 비결이 뭔지 말이에요. 단순히 기술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다음 자료는 AI 활용 현황이었어요. 카를로스가 언급했던 그 78% 자동 처리율의 세부 내용이었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민원 처리 시스템으로 평균 처리 시간을 70% 단축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들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사업자 등록은 기존 7일에서 1일로, 건축 허가는 30일에서 10일로 단축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AI가 처리하기 어려운 복잡한 민원은 여전히 숙련된 공무원이 담당합니다. 기술과 인간의 협업이 핵심이에요. 이 말에서 한국 시스템의 철학이 느껴졌어요. 기술을 맹신하지 않고 인간적인 요소도 함께 고려한다는 것이죠. 장외인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한국의 데이터를 보며 뭔가 깊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 순간을 바라보며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철학의 차이구나 싶었습니다. 중국은 규모와 기술력에 집중했지만 한국은 사용자 경험과 접근성에 집중했던 거죠. 마지막으로 블록체인 기반 전자투표 시스템을 소개하겠습니다. 화면에 새로운 자료가 나타났어요. 한국이 시범 운영 중인 블록체인 투표 시스템이었습니다. 현재 지방선거 일부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투명성과 신뢰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인상적이었어요. 미래 기술을 실제 민주주의 과정에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었거든요. 대표단장이 마지막 말을 했어요.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디지털 정부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 대표단의 발표가 끝났어요. 박수 소리가 회의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숫자와 데이터로만 이야기했지만 그 안에 담긴 철학과 노력이 충분히 전달됐어요. 저는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다. 철학의 차이다. 한국의 발표가 끝난 후 회의장은 조용해졌습니다. 장외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까까지의 그 자신만만한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장외인의 표정을 자세히 관찰했어요. 당황스러움과 부끄러움이 섞인 복잡한 감정이 역력했습니다. 회의 시작 전 커피바에서 보여준 그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장외이가 조용히 자신의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무엇을 하는지 궁금해서 슬쩍 보니 한국의 정부24 웹사이트에 접속하고 있었어요.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습니다. 한국을 무시했던 그가 이제 한국 시스템을 직접 확인해보고 있는 거였죠. 브라우저 창이 여러 개 열려 있었어요. 한국의 디지털 정부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놓치지 않고 기록했어요. 옆자리에 앉은 인도 대표가 장외이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장관님, 괜찮으세요? 장외이는 고개를 들지 않고 대답했어요.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서 괜찮지 않다는 게 느껴졌어요. 자존심이 많이 상한 것 같았습니다. 인도 대표가 위로하듯 말했어요. 중국의 디지털 인프라는 정말 대단해요. 순위가 전부는 아니잖아요. 고맙습니다. 장외이의 대답은 짧았어요. 평소 같으면 길게 설명했을 텐데 완전히 의기소침해 있었습니다. 저는 이때 장외이 뒤쪽에 앉은 브라질 대표의 표정을 봤어요. 그가 동료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말이 필요 없는 나라네요. 브라질 대표의 이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한국은 긴 설명이나 자랑 대신 데이터로 모든 걸 보여줬어요. 장외인은 계속해서 한국 관련 자료를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화면을 슬쩍 보니 한국의 모바일 정부 서비스 사용법을 찾아보고 있었어요. 얼마나 충격이 컸을까요? 자신이 그렇게 무시했던 나라의 시스템을 직접 체험해 보려 하고 있으니 말이에요. 중국 대표단의 다른 멤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두 조용해져 있었습니다. 회의 시작 전까지만 해도 자신감에 차 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저는 이 상황을 보며 거대한 침묵의 굴욕이라는 표현이 떠올랐어요. 말로 항의하고 싶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사회자가 추가 질문이 있는지 물었지만 장외인은 손을 들지 않았어요. 더 이상 질문할 용기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나라 대표들은 한국에 대해 궁금한 것들을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네덜란드 대표가 물었습니다. 한국의 디지털 격차 해소 방안이 궁금합니다. 호주 대표도 질문했어요. AI 자동 처리 시스템 도입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었나요? 한국 대표단이 이런 질문들에 차근차근 답변하는 동안 장외인은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저는 이 대조적인 모습을 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진정한 실력은 과시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결과로 보여주는 데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회의가 거의 끝나갈 무렵 장외이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화장실에 가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을 거예요. 저는 이 순간을 깨진 자존심이라고 표현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장웨이에게는 좋은 학습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규모나 기술력만으로는 진정한 1위가 될 수 없다는 교훈을 얻었을 테니까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호텔로 돌아가 기사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목격한 일들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어요. 창밖으로 제네바의 아름다운 야경이 보였습니다. 호수가 달빛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오늘 회의장에서 벌어진 일들로 가득했습니다. 노트북 화면 앞에 앉아 첫 문장을 고민했어요. 어떻게 시작해야 이 놀라운 하루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요? 한국은 종합 4위였지만 시민의 눈높이에선 1위였다. 이 문장이 떠올랐어요. 오늘의 핵심을 가장 잘 표현한 말 같았습니다. 저는 회의장에서 목격한 장면들을 하나씩 떠올리며 기사를 써내려갔어요. 장웨이의 오만함, 카를로스의 논리적 반박, 한국의 조용한 자신감. 모든 것이 생생했습니다. 조용했지만 모든 걸 보여준 나라.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한국은 긴 연설이나 화려한 프레젠테이션 대신 데이터와 실제 성과로 말했거든요. 말보다 데이터가 강했고 오만보다 진심이 강했다. 저는 이 문장을 쓰면서 오늘의 교훈을 다시 한번 생각해봤어요. 진정한 실력은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깨달은 말이에요. 기사를 쓰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한국의 철학이었어요. 기술을 기술 자체로 끝내지 않고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로 만들어낸 건 말입니다. 진짜 강대국이란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신뢰받는 시스템을 가진 나라다. 이 문장을 쓰면서 저는 확신했어요. 오늘 제가 목격한 것은 단순한 순위 발표가 아니라 21세기 국가 경쟁력의 새로운 기준을 보여준 역사적 순간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중국의 14억 인구와 거대한 인프라는 분명 대단했어요. 하지만 그것들이 실제로 국민의 삶을 얼마나 편리하게 만드느냐가 더 중요했습니다. 한국은 바로 그 점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보여줬어요. 규모는 작을지 모르지만 효율성과 접근성에서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기사의 마지막 문단을 고민했어요. 어떤 메시지로 끝내야 할까요? 오늘 제네바에서 목격한 것은 순위의 역전이 아니었다. 가치관의 승리였다. 네, 이게 맞는 표현 같았어요. 기술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규모 중심에서 효율성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었으니까요. 기사를 다 쓰고 나서 제목을 정했어요. UN 회의장에서 벌어진 실화 한국이 세계를 이끈 날. 이 제목이 오늘의 모든 것을 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제네바의 고요한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흥분 상태였습니다. 오늘 목격한 것은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기자로서 이런 역사적 순간을 직접 보고 기록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기 전에 기사를 한 번 더 점검했어요. 객관적이면서도 생생하게 오늘의 감동을 전달했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만족스러웠어요. 이 기사를 읽는 사람들이 오늘 제가 느꼈던 감동을 함께 느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전송 버튼을 눌렀어요. 뉴욕타임즈 편집부로 기사가 전송되는 순간 저는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조용하지만 강력한 메시지가 전 세계에 전해지길 바라며 저는 노트북을 덮었어요. 정말 잊을 수 없는 하루였습니다. 여러분, 이번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거대한 기술과 자본의 시대에도 결국 진짜 강한 나라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직접 느낄 수 있는 변화를 만든 나라였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압도적으로 증명해낸 대한민국의 저력. 오늘 이야기가 자랑스럽고 가슴 뛰셨다면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꼭 들려주세요. 당신의 공감이 더 많은 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